안녕하십니까. 중세국어 연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5강 동안 중세국어를 함께 공부할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호곤입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강의 개관과 전체적인 강의의 목표 그리고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연습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중세국어 연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중세국어 연습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1부는 중세국어 문법에 관한 것이고요. 제2부는 중세국어 강독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이 두 개의 과목이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의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서 그 이름을 중세국어 연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제1부 중세국어 문법은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목이고, 제2부 중세국어 강독은 중세국어 문헌자료, 즉 한글 자료가 되겠죠. 해독 능력을 배양하는 그러한 영역이 됩니다. 제1부 중세국어 문법은 여러분에게 15강 동안 방송 강의를 통해서 강의하게 되고, 제2부 중세국어 강독은 6시간의 출석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시게 됩니다. 이 중세국어 연습이라는 과목은 4학년 1학기에 가시면 우리말의 역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즉 국어사 과목인데요. 이 국어사 학습을 위한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국어 연습을 충실히 공부해 두면 나중에 우리말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중세국어 연습을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 다음에 우리말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세국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중세국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의 우리말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역사의 시대 구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말 역사의 시대 구분 방법이 아주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학과 교재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즉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단계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 가운데 중세국어를 전기중세국어와 후기중세국어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 방식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고대국어라고 하면 삼국시대에서부터 통일신라까지, 서기 연도로 따진다면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10세기 초까지의 우리말이 고대국어가 됩니다. 중세국어는 고려시대로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즉 10세기 초에서부터 16세기 말까지 사용된 우리말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전기중세국어는 대략 왕조로 따진다면 고려시대에 해당하고, 후기중세국어라고 하면 조선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15세기와 16세기의 우리말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근대국어라고 하면 17세기로부터 19세기까지 3세기 동안의 우리말을 가리키는 용어이고요. 국어사에서 현대국어라고 하면 20세기 이후의 우리말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중세국어 연습이라는 과목은 후기중세국어, 즉 후기중세국어니까 15세기와 16세기의 우리말이 되겠죠. 15, 16세기의 우리말을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15세기의 우리말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세기라고 하는 시기는 후기 중세국어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시기에 우연히도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가 창제됩니다. 흔히들 훈민정음의 창제로부터 중세국어를 시기를 잡기도 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가 후기 중세국어라고 하는 시기에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창제되었을 뿐이지, 문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고 해서 우리 말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문자와 언어를 혼동해서 문자가 새로 생기면 말도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언어학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실제 언어입니다. 문자가 없어도 언어는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문자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언어는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시기에 우리말에 대한 모습이 좀 더 정확하게 적히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후기 중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후기 중세국어 과목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훈민정음 이전이라고 해서 우리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훈민정음 이전에도 우리의 국어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다만 문자 생활이 그 이전과 이후와는 다른 것입니다. 훈민정음이 없을 때, 물론 훈민정음이 생겨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조선시대의 문자 생활은 한문,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자를 이용한 한자 차용 표기법, 이것을 줄여서 차자 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두, 구결, 향찰, 이러한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한문으로 적힌 것은 우리말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한문으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의미만이 들어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말의 발음적인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자를 빌려서 차자 표기법으로 적은 그러한 자료 속에는 비록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옛날 우리말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고대 국어와 전기 중세 국어의 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문헌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443년 12월 세종실록의 기록입니다. 이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것이 세종대왕실록의 해당 면입니다. 세종실록 25년, 즉 서기로는 1443년이 됩니다. 이때 12월조 기사에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10월 이렇게 돼 있죠. 이번 달에 상친제 언문 28자 하면서 아주 간략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실록의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날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유라고 하는 날짜가 있죠. 즉 12월 29일입니다. 여기 경술이라고 12월 30일이 됩니다. 매일매일 날짜에 따라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실록인데, 이것은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 훈민정음의 창제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공식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임금이 이달에 어느 날짜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달에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와 있어서 이때를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일정, 창제 시기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다들 훈민정음은 세종 25년 1443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종실록의 기사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날의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셨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본떴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지며 합친 연후에야 비로소 글자를 이룬다. 무릇 한자와 우리나라 말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글자는 비록 간요하지만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전환이 무궁한데 글자가 몇 글자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그 전환이 아주 많다란 얘기죠. 이것을 일컬어서 훈민정음이라 한다라고 하는 정말로 아주 간단한, 그러나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책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기록은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훈민정음 반포에 관한 기록은 그럼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훈민정음 반포는 세종 28년 1446년에 되었다라고 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10월 9일 한글날로 정하여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입견처럼 알고 있는 훈민정음 반포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여기저기에 사진이라든가 그림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세종이 집현전 학사와 많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정식으로 훈민정음 반포식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고 아마도 실제로는 그러한 반포식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는, 즉 한글이라는 문자는 그때 만들어질 때 그것이 국가의 공식적인 문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자는 어디까지나 한자입니다. 이것은 글자를 모르는 일부 계층, 말 그대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사용할 것을 권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훈민정음 반포를 어떤 날짜를 근거로 해서 10월 9일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책의 간행과 관련됩니다. 여기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절대로 여러분께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자의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과 책의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서 간행한 책의 이름도 훈민정음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혼동을 합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책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중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원래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세종 서문 부분이죠. 국지여음이 이호중국하여 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책의 맨 뒤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집현전 대제학, 즉 예조 판서가 집현전 대제학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인지라고 하는 분이 맨 뒤에 책의 서문, 요새로 말하면 발문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서문을 썼는데 그 날짜가 바로 정통 11년 9월 상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통 11년이 서기 연도로 환산하면 1446년이고 9월 상한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한은 상순이란 뜻입니다. 9월 상한은 9월 상순이니까 9월 상순 중에 마지막 날을 9월 10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다시 양력 날짜로 환산하게 되면 이것이 10월 9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날이라고 하는 그 기념 일자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 정인지의 서문 일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체계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간행되었을 때, 즉 엄밀히 말하면 책이 간행되었다기보다는 책에 대한 서문을 쓴 날짜죠. 서문을 쓴 날짜를 대표 연대로 삼아서 이 책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곧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날과 같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새롭게 해설서를 만들어서 3년이 걸렸습니다. 해설서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세상에 인쇄해냄으로써 이제 세상 사람들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책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넓은 의미의 반포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잡아서 훈민정음 반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책을 얘기했습니다만 해례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책에는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챕터가 세종대왕의 어지와 각각의 음가를 설명한 예의 그 뒷부분에 덧붙어 있습니다. 종전까지 알고 있던 훈민정음 본문 말고 그 뒤에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해설하고 용례를 붙인 그러한 하나의 챕터가 덧붙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발견됨으로 해서 우리들은 훈민정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라고 할 때 제목에 해와 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이 부분이 5개의 해와 해설입니다. 그리고 1개의 용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편의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제자해, 글자를 만든 것에 대한 해설, 초성해, 초성 글자에 대한 해설, 중성해, 중성 글자에 대한 해설, 종성해, 종성에 대한 해설, 합자해, 글자들을 합쳐서 쓰는 것에 대한 해설, 용자래, 그 글자들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용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훈민정음의 글자를 만든 원리, 즉 제자 원리는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훈민정음의 제자해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훈민정음의 각각의 글자들이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초성자입니다.
초성자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떴다라는 뜻입니다. 발음기관, 그 글자가 그 발음이 발음될 때에 입속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그래픽을 바로 문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의 설명입니다. 크게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과 훈민정음의 해례본을 저술한 학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때 당시에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송나라 때 발달되었던 음운학입니다. 즉 사람의 말소리, 천지자연의 소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양의 음계라고 하는 것은 5개의 음계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내는 인간의 발음 소리도 5개의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곧 아설, 순, 치, 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음과 설음과 순음과 치음과 흐음. 사람의 말소리는 크게 이렇게 5가지 오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음양 오행의 바탕으로 한 성리학적인 바탕으로 한 바로 동양의 음운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과 그를 도운 학자들은 중국의 음운학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우리말의 발음을 5가지의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음 글자와 설음 글자와 순음 글자와 치음 글자와 후음 글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본 글자들을 한 글자씩 만들어 나가는데 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금니 소리예요. 어금니에서 그 소리가 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라고 하는 바로 이 발음입니다. 그라고 할 때 이것을 발음할 때 우리말의 가, 고 이때 그 앞에 있는 자음의 발음이지요. 그것을 발음할 때 잘 관찰을 해보게 되면 조음 음성학적으로 관찰을 해보게 되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그 할 때 이러한 모양으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이러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떠서 요 기억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느를 발음할 때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바로 느 할 때 해보게 되면 윗몸에 잠깐 혀끝이 닿죠. 그래서 그때 이 혀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니은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소리인데 입술소리의 무라고 발음할 때에는 입술에서 발음이 나니까 바로 그것이 입의 모양을 본떠서 미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물론 이때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혀가 이렇게 꼭 기역자처럼 꺾어지고 니은자처럼 꺾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그래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디자인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입의 모양 또한 저렇게 네모진 것은 없죠. 사실은 이제 세종이나 이 글자를 만드는 사람에 있어서 입소리, 즉 입술소리라고 하는 것에 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형을 할 때 실제 입의 모양이라기보다는 한자에 있어서의 입구자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술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글자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글자가 될 수 있고요. 그분들은 입의 모양을 본떴다지만 사실은 무의식 중에는 이 한자 자체도 사실은 상형 문자니까 입의 모양 하면 곧 입구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옷 또한 마찬가지지요. 이빨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은 물론 있습니다. 송곳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겼지만 요것의 모양을 본떴다. 왜 하필 여러 이빨 중에서 송곳니겠어요? 이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이빨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모양이 아니지요. 역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라고 할 때 요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이러한 그래픽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후음했을 때 이제 이 동그라미는 이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발음기관을 상형한 초성글자 5글자, 요 기본 글자가 됩니다. 요거 꼭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성글자도 물론 상형입니다만 중성글자는 그것을 발음할 때 발음기관의 모양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중성글자도 모음글자도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이것이 어라고 발음할 때 모양, 그리고 으라고 할 때 입술이 펴지니까 이라고 할 때 입술이 위에서 아래로 된다고 해서 그 모양을 본떴다라고 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을 저술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성자는 천지인 삼재를 상영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 동양 철학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즉 추상적인 개념을 본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성 글자에서 하늘이 둥근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점처럼 생긴 이러한 모음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땅이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이러한 모음 글자를 만들었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길게 서 있는 이러한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글자들은, 중성 글자들은요, 그것이 발음될 때의 모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 이라는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매치시킨 것뿐이에요. 땅이 평평한 모양, 이것은 으라고 하는 이러한 발음 기호 대신에 이 글자를 만든 것이에요. 굳이 으가 땅이어야 되고 이가 사람이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둥근 모양, 이 글자 지금 현대에서는 안 쓰지요. 바로 요새 아레아라고 흔히들 부르는 그러한 모음 글자입니다. 이것의 발음은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어입니다. 아, 오, 이러한 발음이에요. 물론 그것은 조선시대 후기 근대국어에 와서 이것의 음가가 없어져 버립니다. 음소 하나가 소실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을 발음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모음을 굉장히 기본 모음이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이렇게 세 글자를 만드는데 관련시켰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초성자 17글자, 훈민정음 글자가 몇 글자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신제 28자,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초성이 17자, 중성이 11자입니다. 초성이 17자인데 아까 보았던 것은 기본 글자 5글자예요. 5글자가 아, 설, 순치 후에 기본자로 있는데 그 다음 글자들을 만든 것은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뜬 것이 아닙니다. 이 글자들의 획을 더해서 만듭니다.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나머지 글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소리가 약간 세단 얘기예요. 성출, 초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례본에는 소리가 약간 센 성출, 초려한 음을 표시하는 글자는 원래의 글자의 획을 더한다, 더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아음 계통이지만 요새 현대 언어학의 용어로 말한다면 이제 연국의 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라고 하는 음이 있는데, 즉 그라고 하는 음이 있고 크라고 하는 음이 있는데, 로마자를 만든 사람들은요, 그라는 음이나 크라는 음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보다 크는 이 무성음이고 이건 유성음인데 모양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한글은 이 두 개가 모양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보다 크라는 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획을 더 하나 더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느에서 드로, 드에서 트로, 이런 식으로 무에서 부로, 부에서 프로, 스에서 드로, 드에서 트로, 이응에서 여린 히읗으로, 그리고 히읗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처음 보는 글자에 대해서만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요 글자 처음 보시는 글자죠. 요 글자는 히읗보다 획이 하나 없습니다. 히읗에서 획 하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점점 강한 소리가 센 소리가 되는데 요 히읗보다 여린 소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요것의 이름을 그냥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린 히읗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체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꼭지가 있는 이응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응은요, 여기처럼 아주 동그래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체자라고 해서 이응에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이것을 옛이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옛이응 글자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 오늘에는 앙이라는 글자를 쓰더라도 여기 있는 글자하고 여기 있는 글자를 같이 씁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음가가 없는 것이고 이 밑에 종성에 쓰인 것은 음가가 NG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제 오늘날 문자상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지만 옛날로 따진다면 요때는 이렇게 꼭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이응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부르는데 이것은 이게 음가가 있는 이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그 다음에 크가 있고 그 다음에 가획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두 개쯤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느냐. 여기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 해례본에 나옵니다. 이 아음은 그 다음에 더 강해져서 그가 되게 되면
이것은 이 소리보다는 이 후음 쪽에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음성학적인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획을 한 것입니다. 왜? 음성학적으로 이 소리보다는 더 강해짐으로써 이 소리는 이 소리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가획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양 자체가 이 계열로 본다면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획을 더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소리는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설음 가운데서도 여기 리을과 즈라고 하는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글자가 있는데요. 이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사용하니까 리을인데 그때 음성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설음이 아니고 설음 중에서는 반설음입니다. 반만 설음이란 뜻이죠. 이것이 글자가 만들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요 드에서 요렇게 변천했으니까 획이 두 개가 더 늘어난 것이에요. 드에서 획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르는 드나 트보다 더 센 소리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비록 획은 더해졌지만 이때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체자 이것은 예외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다만 이것은 르라고 하는 이러한 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반설음 글자를 요 설음에서 가획을 해서 가져왔을 뿐 소리가 더 세지는 가획의 원리가 작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라는 글자는 여기가 반설음이고 여기가 반치음이죠. 그래서 이것의 이름 자체가 좀 음성학적인 이름이 돼요. 리을은 리을이라고 오늘날 부르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음성용어로 해서 음성학용어로 반치음이라고 부르지만 만일 지금 이 글자가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지읒 이렇게 되는 것이네. 시읒도 아니고 지읒도 아니고 지읒 이런 정도예요. 그 반치음의 음가가 이러한 음가입니다. 스는 스인데 유성화된 스예요. 즈라고 하는 그러한 음이죠. 그때 당시 있던 음이죠. 그때 당시 있던 음이지만 이것이 근대국어에 와서 소멸되니까 이것도 오늘날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글자가 초성 총 17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성글자 11글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글자 11글자 중에서 아까 천과 지와 인을 상형해서 만든 글자가 3글자였죠. 이건 천을 하늘을 상형하였고 땅이 평평한 것을 상형하였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떴고 이렇게 해서 기본 글자 3글자를 만들고 이 각각의 글자에다가 그냥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 으, 이 3개의 모음이 배당되어서 각각의 모음 글자에 해당되는 것이 조 문자로서 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만드는 것은 이 3개의 글자를 서로가 합성하는 것입니다. 조합하는 것이에요. 여기 오, 아, 우, 어라고 제가 오늘날의 활자의 모습으로 그냥 써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처음 만들어질 때의 글자는 저렇진 않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과 으 그리고 요 글자는 바로 획과 아, 요 글자는 의와 아, 요 글자는 점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 훈민정음 중성 글자의 최초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하늘과 땅이 결합된 것이고 사람과 땅이 결합되고 또 이것은 이제 반대로 결합된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조합에 따라서 이것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기본자끼리의 조합이 된 것이죠. 이것을 해례본에서는 합쳐서 만들었다 해서 합의성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요 글자들이 만들어지는 순서도 똑같아요. 아, 으, 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오, 아, 우, 어. 이 신학시대 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을 보게 된다면요. 그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래요. 여기가 제일 먼저 오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아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엔 이것과 이것이 돼. 우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가 됩니다. 오와 우어 순서를 못 외우시는 분들은 요것을 잘 생각하시게 되면 요것과 요것의 결합 요 순서를 생각하시면 아의 오와 우어 요 순서를 그때 당시의 순서입니다. 지금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되겠지만 그때는 아의 오와 우어 그 다음 순서가 요야유여예요. 요야유여라고 하는 것은 또 아주 새로운 디자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초출자하고 지금 이 초출자하고 기본자 이를 조합하는 것인데 발음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라고 하는 발음은 이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오라는 발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라고 하는 것은 이에다가 아로 끝나는 것이고요. 유도 마찬가지죠. 이에서 우가 되고 여는 이에서 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음에 오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종은 요 이 대신에 이를 그래픽을 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픽을 점으로 바꿔서 그것을 5하고 결합시키니까 5하고 2가 결합하니까 요가 되고요. 그 다음엔 야가 되고요. 그 다음엔 유가 되고요. 그 다음엔 여가 되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요야, 유여, 요 글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글자 11글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성글자 17글자, 중성글자 11글자를 만들고 난 뒤에 실제로는 그 28글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글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운용하는 개념입니다. 초성자의 운용이죠. 초성자의 운용은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초성 글자를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첫 번째가 연서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병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름은 예전에 한 번씩 들어봤겠지요. 연서, 이어쓰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어쓰기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이어쓴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쓰는 것은 병서가 되고 위에서 밑으로 쓰는 것, 요것을 연서라고 부릅니다. 이을 연자 글서자예요. 연서, 이어쓰기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크게 4글자가 나옵니다. 이응이에요. 이 동그라미를 입술소리 밑에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순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입술 가베야반 소리, 입술 가벼운 소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브라고 하지 않고 요것의 발음은 비읍보다 가벼운 그러한 소리가 되는 이러한 정도의 소리가 되는 것은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비읍이라는 글자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연서함으로써 요 글자를 운용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 글자 말고도 요 글자의 이름은 그래서 이름이 순경음 비읍입니다. 비읍 순경음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요것은 피읍 순경음, 요것은 쌍비읍 순경음, 요것은 미음 순경음이 되겠죠. 그런데 고유어를 쓸 때, 우리말을 쓸 때는 요것만 사용되고 나머지 이 세 개는 우리말을 쓰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한자음을 적을 때 사용되었을 뿐 실제로 고유어를 적을 때는 이 비읍 순경음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중세국어를 나중에 잘 읽으려면 요 글자하고 아주 친숙해져야 됩니다. 바로 훈민정음 본문에 해설이 나와 있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 이응, 연서, 순음지야 하면 즉위, 순경음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연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병서입니다. 병서는 나란히 쓰기라는 뜻입니다. 갈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갈바 쓰기, 오늘날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병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기준이 이거예요. 훈민정음 본문에 보게 되면 초성을 어울려 쓰려면 나란히 쓰라. 나란히 쓰라라고 하는 말은 오른쪽으로 짝을 맞춰 쓰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밑에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병서와 연서 규정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요, 각자 병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각자 병서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대표가 되었죠. 근데 옛날에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자음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들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합용병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성 두 글자, 세 글자를 합용병, 각자 병서는 당연히 똑같은 글자를 두 개밖에는 못 씁니다만 합용병서는 두 글자를 쓰기도 하고 세 글자를 나란히 쓸 수도 있습니다. 합용병서에서 나오는 것, 각자 병서도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고유어에도 가끔 사용됩니다만 주로 한자음을 적는 데 많이 사용되었고요. 실제로는 합용병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요 히읗 기역, 히읗 디귿, 히읗 비읍 이런 것들, 이것이 된소리인지 아니면 스크, 스드, 스분지 그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브드, 비읍기 모든 자음 글자들을 막 합쳐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발음이 있는 것만 쓰는 것이지 발음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조합해서 쓸 이유가 없죠. 브드, 브스, 브즈, 브트 여기까지 비읍계 합용병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개짜리도 있어요.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 이러한 정도의 합용병서가 실제 용례로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성 글자입니다. 중성 글자에 대해서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성 글자체가 변화하는 내용이 교재에 실려 있어요. 오와 우어 요야 유연데 이 글자의 모습이 아주 짧은 시간에 시기가 많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종 28년이죠. 월인천강지옥이 세종 29년이에요.
1년 차인데 여기 이 두 문헌에 보게 되면요. 모음 글자만 보세요. 여기에서는 모음 글자에서 보게 되면요. 감할 때 아를 한번 보십시오. 아가 훈민정음 처음 만들었을 때 글자 아까 설명한 대로 이하고 아 글자 만든 원리가 그대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가게 되면요. 바로 여기 강 한번 보실까요? 강할 때는 이렇게 하고 획으로 가버렸죠. 예, 바로 글자를 만들기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세종대왕께서 그래픽을 나름대로 이게 멋있는지 너무 딱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붓이나 무슨 이 필기 도구를 가지고 글자를 쓰다 보면 사실 이거 동그랗게 그리기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어느 세월에 이 글자를 이렇게 다 쓰겠어요? 아래야 하나 있는 것은 이때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아래야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인데 그것이 이제 글자 획을 이렇게 한 것들은요. 여기도 다 글자들 보세요. 모음 글자들이 원래 만들어졌던 그 원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1년 정도 지나니까 요 모음 글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다 바뀌었죠.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요 그림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제는 초성자의 경우에도 아까 같이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세요? 바로 전전 페이지 나오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연서와 병서에 관련된 것이 있었죠. 기존에 만들어진 초성 글자를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중성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 글자도 아의, 오아우어, 요야유여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글자들은 합용을 해서 사용해요. 그것이 준민정음 중성의 해설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이자 합용입니다. 두 글자를 합용하는 것이에요. 오라는 것과 아를 합용했을 때 와, 지금 열로 와 할 때 와 이런 것들. 이것은 요하고 야를 합용하면 요야, 이것은 우어, 이것은 유연대. 여기 붉은 글씨로 적어놓은 것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써놓은 것뿐이지 실제 15세기 문헌과 그 이후에 사용된 법은 없습니다. 여기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와하고 워, 와하고 워는 오늘날 발음과 아마도 똑같이 이 이중 W의 상승 이중모음, 여기 이 활음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오아가 아니죠. 와 이렇게 되는 발음, 워 이렇게 되는 발음 했을 때 이것을 여기 활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상승이중모음은 이 활음이 앞에 있다고 해서 상승이중모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와, 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로 끝나는 이 상합자가 있습니다. 이를 갖다 붙인 것이에요. 말은 여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의 하면 의자에다가 이를 붙이고 오자에다가 이를 붙이는 이렇게 해서 운용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의, 오이 요것의 발음이요. 지금은 다들 에라고 읽지만 그때 당시는 아니지요. 아입니다. 아라고 하는 것에 이가 붙은 것이에요. 그때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아에다가 아 발음이죠. 거기다가 이를 더 붙였으니까 이 상합자예요. 이 상합자로서 이것의 발음은 아 다음에 y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이, 어이 이렇게 돼요. 요것도 요이, 야이, 유이, 여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편의상 발음을 여기 에, 예 이렇게 읽는 뿐이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발음은 다르다. 요건 뭐냐? 요것은 먼저 아래아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입니다. 어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것의 발음 그 뒤에 하향 이중모음 어이 이러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Y의 하향 이중모음을 적는 이러한 방식의 것들 여기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발음과 다른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발음 이러한 것들은 지금 오늘날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단모음화돼서 지금은 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자 중성하고 상합한 거 말고 두 글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자 중성과 상합한 것이 여기 y, 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론적으로만 있는 글자입니다. 요야이, 유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문헌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요야이, 오아이, 우어이 이러한 것들은 여기 삼중모음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중성자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인데 이 중성해 말고 훈민정음 해례의 합자에 보게 되면 아주 묘한 설명이 하나 나와요. 바로 그것이 이런 글자와 이런 글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글자는 바로 이 다음에 아래아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아래아가 앞에 있고 뒤에 이가 있는 것이 어이, 이것은 이가 먼저 있고 아래아로 끝나야 돼. 이야 이렇게 돼. 이야 이렇게 돼. 이것은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우리가 이 발음이 있잖아요. 중세국어를 공부하는데 이응 공부가 안 된다. 이응 할 때 이응이라고 하는 거 적지 못합니다. 이응이 아니라 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가 있는 발음.
그때 당시에도 요 발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해례본의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 국어에서는 국어를 적는 데는 필요가 하지 않은데 간혹 아동의 말이라든가 아동들이 야, 여덟을 야달 이렇게 합니다. 변방의 말에 이러한 발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적으려면 이런 식으로 요것은 기야 이렇게 이것은 기으 이런 발음이 되겠죠.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훈민정음 글자 초성, 중성, 종성으로 셋으로 나누고 글자를 만들었는데 종성 글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죠. 그런데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종성 글자를 왜 따로 만들지 않았을까? 초성과 종성은 같은 자음 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아주 멋진 말이 하나 나옵니다.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다시 초성을 쓴다라고 하는 훈민정음 본문에 나오는 이 6글자는 정말 기가 막힌 훈민정음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음문학적인 수준이, 언어학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종성, 부용, 초성. 복용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부자예요. 여기서는 종성은 다시 초성을 쓰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다시 갖다 쓴다. 이것을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만들 때 주시경 선생 그 제자들입니다. 주시경 선생도 그것을 주장했었죠. 그래서 봐라, 훈민정음의 종성은 다시 초성을 쓰라라고 했으니까 종성에 초성에 있었던 모든 글자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형태음소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형태음소적 원리에 따라서 적는 것인데 형태음소적 원리를 적으려니까 음소적 원리로 적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론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분들이 끌어온 것이 바로 종성부용초성이라고 하는 이 원리예요. 이걸 끌어다 봐라. 세종대왕도 종성을 초성을 다시 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끝에다가 이런 받침을 쓰는 것은 세종의 유지를 올바로 받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맞춤법 규정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세종은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 중에 그 글자 중에 일부를 종성 글자로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죠.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종성회에 그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나 받침에는 기역, 옛니응,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 8자면 가히 좋게 쓸 수 있다. 저는 옛날에 이것이 이제 발음상으로 받침으로 구별되는 것은 이렇게 8개의 자음이죠. 만일 세종대왕이 20세기에 사셨더라면 요때 요 글자는 빠졌겠지요. 오늘날은 시옷 발음은 디귿 발음과 구별되지 않으니까 받침에서. 그래서 오늘날은 칠종성법이 될 테이고 그때 당시는 8개의 자음이 받침에서 구별이 되니까 8개의 자음이에요. 8개의 자음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물론 이것도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가히 좋게 쓸 수 있다. 팔자 가조경이라라 해서 팔종성 가조경법 줄여서 팔종성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성에도 한 글자씩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종성도 2글자 이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초성과 똑같이 병서하라 그랬어요. 연서가 아니에요. 병서에 옆으로 쓰는 것이에요. 헐, 낙스 이렇게. 여기 참 리을, 기역, 숏, 비읍, 시옷, 디귿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의 발음이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글자대로 발음해 본다면 덜크스프다이 이 정도가 됩니다. 닭대, 저녁 6시를 전유한 그때의 유시죠. 유시를 표기하려면 닭이 리을, 기역이니까 그 다음에 시옷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때를 나타내는 이렇게 적는 이러한 방법을 예로 이렇게 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에 대한 해설이 나오면 이 세 글자를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바로 문자의 조합. 이것은 부서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연서, 병서는 초성을 운용하는 방법이고 부서는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해서 음절자를 만드는 붙여쓰기에 관련된 것이에요. 붙을 부 해서 부서입니다. 부서. 이 부서에 관련된 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훈민정음 합자해에 나옵니다. 글자를 합쳐서 쓰는 것에 대한 해설 이렇게 되겠죠. 간단한 해설이 훈민정음 본문 세종대왕의 예의 부분에 나오지요. 아으, 오, 우, 요, 유는 초성자의 아래에 붙여 쓰고 이, 아, 어, 야, 여는 초성자의 오른쪽에 붙여 쓰라. 붙여 쓰는 게 부서예요. 이게 참 오늘날의 한글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시기에 본다면 참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느냐 싶지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때 당시로는 기역을 쓰고 그 다음에 을을 쓰는데 을을 여기다 써야 될지 여기다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역을 쓰고 우를 써야 되는데 밑에다 써야 될지 옆에다 써야 될지 어떤 글자는 오른쪽에 붙이고 어떤 글자는 밑에다 붙인다.
요것에 대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아래에 붙여 쓰느냐 오른쪽에 붙여 쓰느냐. 그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훈민정음 합자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중성자 가운데 둥근 것과 가로로 된 것. 이 둥근 것, 가로로 된 것은 초성자의 아래에 쓰고, 세로로 된 것, 이게 다 세로로 됐잖아요. 다 세로로 된 것은 초성자의 오른쪽에 쓰는데, 오른쪽에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종성은 초성 중성 아래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군자라고 쓴다면 군이라고 할 때 이따구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쓰지 말아라. 어떻게 쓰느냐? 구하면 그 밑에 우를 붙이고 그 밑에 받침을 써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자상한 그러한 설명이 여기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이번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성조와 방점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요, 여기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 페이지 있는 것은 교재에 해당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PPT 화면을 가지고 공부하면요, 단편적인 지식밖에는 안 생겨요. 진짜 좋고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읽어야 됩니다. 문장으로 된 것을 읽어야만이 논리가 서는 것이고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렇게 제가 요약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딸딸 외워서 시험을 잘 봤다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점법에 관련된 설명이 11페이지에 나오는데 중세국어의 성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중세국어에는 오늘날과 달리 말에 높낮이가 있어서, 경상도 말에는 아직도 높낮이가 있죠. 충청도나 서울 말에는 음의 길이가 있죠. 길고 짧은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높낮이도 있고 길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표기법과 문자로서 만들어 놓은 것은 중국 음운학의 영향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세상의 어떠한 문자도 그것의 높낮이라든가 길고 짧은 것을 표기법에 반영하는 문자는 없습니다. 영어에 액센트가 있다고 해서 영어 표기법 적을 때 로마자에다가 액센트 찍는 경우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초분절적인 음소이기 때문에 안 찍어도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읽는 사람이 다 구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드신 분은 조금 오바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이것을 좀 밝히고 싶었는지, 중국 음운학의 영향입니다만 이것을 문자에 표기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발음이 활하고 낮은 소리입니다. 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활도 아니고 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점을 안 찍어요. 가장 낮은 소리, 평성입니다. 그런데 돌 같은 것은 오늘날 긴 소리죠. 그때는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예요. 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것을 상성이라고 불러서 점을 왼쪽에 2개를 찍습니다. 꼭 모든 표기에 여기 보세요. 이 오른쪽에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왼쪽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점이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성하면 갈이라고 할 땐 이것은 소리가 갈 하고 가장 높은 소리예요. 그때는 점을 이렇게 하나를 찍어서 거성을 나타냅니다. 평성은 점이 없고 상성은 점이 2이고 거성은 점이 하나입니다. 요거는 요 정도는 아무리 외우질 않는다 하더라도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알 도리가 없죠.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말에서 비읍, 디귿, 기역, 프, 트, 크로 끝나는 발음은 다 입성입니다. 왜냐하면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끝막는 소리예요. 빨리 끝나버린다. 붓, 붓, 깃, 엽, 낫, 깁 이렇게 해서 말이 딱 막혀버리죠. 이 입성은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입성의 한자어의 입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자어의 입성은 거의 다가 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입성은 평성에도 입성이 있고 상성에도 입성이 있고 거성에도 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 찍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적게 되면 이것은 평성이에요. 그런데 평성적 입성이에요. 얘 3가지의 분류 방식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 1번은 평성적 입성. 점이 없으니까 평성인데 이 발음으로 해서 빨리 촉급하게 끝나니까 이것이 입성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낫, 깁 이렇게 되는 것은 상성적 입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거성적 입성이 되겠죠. 못, 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략 성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각각의 성조에 따라서 점을 어떻게 찍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훈민정음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제1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제2강에서는 한글 표기법과 한글 문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